레벨 2 두 번째 시간이죠. AI. 지난 시간에 이제 부동산 밸류에이션, 프라이빗 투자로 부동산 밸류에이션 하는 방식 했고요. 오늘 계속 밸류에이션에 이제 어저스먼트들 들어가는 걸 할 거예요. 그 캐시플로우 조정할 때 여러 가지 조정 사항들, 어저스먼트. 그래서 18페이지를 보면은 블랙 포인트들이 쭉 있죠. 이제 이게 조정 사항들이에요. DCF 방식으로 할인을 할 때 가정에 조정해야 될 여러 가지 팩터들 쭉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Project Income from Existing Lease.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DCF를 쓸 때는 대부분 임대용 부동산이에요. 그렇죠? 그냥 소유해서 거주하는 부동산은 DCF 밸류에이션이 무의미해요. 내가 뭐 렌트비 내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임대용 부동산의 핵심은 계약이죠. 리스 계약에 대한 인컴 프로젝션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거기에 대한 얘기고, 내용은 읽어보시면 별로 어려운 얘기 없어요. 두 번째 줄 보면 뭐 베이스 렌트 있고, 인덱스 어저스먼트 있고, expense reimbursement from tenant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 커머셜 프로퍼티는 롱텀 리스를 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리스비 어저스먼트가 들어가요. 뭐 10년, 20년 계약 맺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업계에서는 에스컬레이션 클로즈라고 그래요. 에스컬레이터처럼 올라간다 이거지, 리스비가. 그럼 리스비 올리는 기준이 서로가 디스퓨트 없이 어그리할 수 있는 기준이 뭐가 있을까? 제일 많이 쓰는 게 CPI 인덱스죠.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물가 상승하는 만큼 서로 CPI는 객관적 데이터라고 보니까 그거 보고 올리자라고 하면은 테넌트도 반대 없고 랜드로드도 반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리스 인덱스 어저스먼트, 인덱스가 이제 CPI가 가장 많이 쓰인다. 다른 거 써도 돼요. 근데 CPI를 많이 쓰고요. CPI는 아시다시피 urban이 있고 rural이 있어요. 지방.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나눠서 나오죠. 우리도 그렇죠. 서울 지역이라고 나누는, 서울 경기가 urban이면 뭐 충청도는 rural이 되겠죠. 거기에 있는 이제 커머셜 프로퍼티는 인덱스를 맞춰서 쓰면 된다. 이제 그런 걸 조정해서 현금 흐름 추정을 잘 해라 라는 얘기예요. 그다음 두 번째, lease renewal assumptions. 리스가 리뉴얼 되는지 보면은 그 리스 계약서에 보면 서로 상반 간에 뭐 2달 안에 얘기하지 않으면 자동 갱신된다. 그럼 이제 리뉴얼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냥 터미네이션 된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계약 조건을 협의해야 된다. 그러면 리뉴얼이 어렵겠죠. 그럼 밸류에이션 하는 차원에서 고민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operating expense assumption.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운영비는 크게 고정비, 변동비,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그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어요. 보면은 첫 줄에 fixed, variable, and hybrid of two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그 운영비를 분석을 해야 돼요. 이건 변동비네. 그러면은 이제 변동비에 맞춰서 운영비 추정을 하고, 이건 고정비네. 그럼 고정비에 맞춰서 운영비 추정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옆에 이제 예제가 있어요. 예제를 보면서 풀면은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캐피탈 익스펜디처 어썸션이에요. 그 건물은 보통 이제 막 5년, 10년에 한 번씩 이제 레노베이션을 하게 되죠. 그게 KPEX가 되는 거죠. 그건 오퍼레이팅 익스펜디처하고 다르죠. 한번 쫙 갈아엎는 거죠. 요 근처에 있는 어떤 빌딩도 보면 지난 1년 사이에 1,000억 넘는 돈을 들여서 그 건물을 쫙 다 레노베이션 했어요. 제가 레노베이션 하는 걸 쭉 봤거든요. 근데 정말 골조만 남기고 안에는 다 바꿨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1,000억 이상 들여서 레노베이션 한다는 건 그 건물 값어치가 엄청 큰 거겠죠. 거의 1,300억 들였다고 하던데, 그러면 이제 그 KPEX가 되는 거죠. 그럼 KPEX가 1,300억 들였으면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결국엔 그 건물의 가치를 1,300억 이상 올렸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밸류에이션 할 때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 KPEX를 잘 분석을 해서 판단을 해야 돼요. OPEX하고 KPEX를 구분하는 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첫 줄에 expenditure for capital improvement. 개선을 캡탈하게 한다라는 뜻이죠. such as roof replacement. 지붕 바꾸는 거, renovation 하는 거, tenant finish out. tenant finish out은 뭐냐면 테넌트가 나가고 나면 한번 정리를 쫙 해요. 그것도 KPEX에 해당해요. lumpy라고 돼 있죠. lumpy의 의미가 추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흐름 추정할 때 잘 하라는 거죠. That is, they do not occur evenly over time. 항상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3년, 5년, 10년에 한 번씩 발생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할 때 잘 고려해라. 예를 들면 현금흐름 나가는 게 이런 KPEX가 없다고 하고 DCF를 쫙 20년을 계산하면 건 잘못됐다는 거죠. 건물은 wear and tear. 자연적으로 노후화돼요. 그러면 5년에서 10년에 한 번씩은 대대적으로 돈을 써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KPX 고려사항이 빠져있으면 DCF 너무 어그레시브하게 했네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KPX는 반드시 들어가요. 건물은. 우리도 뭐 수술도 받고 사람도 그쵸? 영양제도 먹고 보약도 먹고 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KPX잖아요. 자, 그 다음에 vacancy assumption 있죠. vacancy assumption 잘해야 돼요. 당연히 파는 사람은 vacancy assumption을 낮게 하겠죠. 우린 뭐 fully utilize 되고 있어. 아니죠. 바이어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주변에 있는 건물의 공실률을 분석하셔야 돼요. 그렇죠? 저는 항상 그 강의를 1년에 이제 한 번 입대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종로를 이렇게 주의 깊게 아침에 와서 걷거나 점심을 먹고 한 20-30분 걸어봐요. 제가 여기 걸을 일이 별로 없거든요. 걸어보면 느끼는 게 이제 상가 공실률을 되게 주의 깊게 봐요. 그게 저는 사실 한국 매크로 이코노미의 어떤 인디커티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쇼핑의 핵심인 종로 바닥에 1층 상가가 얼마나 비어있느냐. 또는 1년 전에 이런 믹스였는데 1년 지났더니 이런 믹스로 바뀌었네? 너무 많이 바뀌는 거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완전 나쁜 거죠. 물론 이제 경제가 엄청나게 발전하면은 완전 바뀔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뭐 여기 종로 바닥에 상가가 막 완전 하이엔드 애플스토어, 여기 애플스토어 있어요? 애플스토어 들어올 동네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막 태극기 휘날리고 있는데 애플스토어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삼성 그 2G 폰 파는 샵이 많지. 대포폰 팔고. 그러면 이제 그런 동네의 테넌트 믹스가 어떻게 바뀌느냐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올드 이코노미를 어떻게 대변할 수도 있고 그 추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타겟을 하는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 주변의 베이컨스를 다 모셔야 돼요. 발품을 파는 만큼 밸류에이션이 정확해진다. 이해하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estimated resale price죠. 나 어차피 이거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5년 후에 10년 후에 팔아야 돼요. 5년 후에 10년 후에 이 건물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터미널 exit value 중요하고요. 홀딩 피리어드 고려해갖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appropriate discount rate. 이게 뭐 거의 전부라고 볼 수 있죠. 할인율을 잘 조정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할인율은 1%만 바뀌어도 밸류에이션이 확확 돌아가요. 왜요? 부동산은 롱텀 에셋이고 장기적 할인이 들어가죠. 1, 2년짜리가 아니에요. 30년짜리 장기 고정채권, 채권, 미국 T, 트레저리 본드 같은 거 할인율 10bp만 바뀌어도 밸류가 확확 돌아가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부동산은 그런 롱텀 에셋이기 때문에 디스카운트 레이트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디스카운트 레이트는 리스크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줄에 보면 The discount rate should be higher than the mortgage rate because of the more risk죠. 모기지 레이트보다는 무조건 디스카운트 레이트가 높아야 되겠죠. 그렇죠? 디스카운트 레이트가 높아야 되겠죠. 지금 글로벌하게 저금리 상황이죠. 그렇죠? 유럽은 마이너스 금리 들어갔고 미국도 작년에 2번 unexpected rate cut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릴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냥 내렸죠. 그럼 모기지 금리도 다시 내려가죠. 그럼 디스카운트 레이트도 조정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스카운트 레이트는 모기지 금리보다 높아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블랙 포인트에 있는 요소들을 감안해서 현금 흐름 추정을 잘 해라 라는 게 이제 LOS고요. example 보시면 allocation of operating expense. total operating expense 읽어볼게요. total operating expense for the multi-tenant office building 30% fixed and 70% variable. 3대7로 고정하고 변동으로 나눠져 있다. If the 100,000 square foot building was fully occupied, 10만 square foot짜리 빌딩인데 완전히 다 임대가 나갔으면 operating expense would total $6 per square foot. 1 square foot에 6불이고 the building is currently 90% occupied. 지금 90%, 즉 10%가 공실률이고 if the total operating expense are allocated to the occupied space. 그럼 이제 그 operating expense 중에 고정비 요소는 현재 테넌트 들어간 포션, occupancy에 맞춰서 배분을 해야 되겠죠. 그 얘기가 좀 더 나올 거고요. Calculate the operating expense per occupied square foot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 answer 보시면, 자, fixed는 얼마냐면, if the building is fully occupied, total operating expense would be 600,000이에요. fully occupation 됐다면, 스퀘어 푸트당 6불이니까 10만 스퀘어 푸트를 곱하면 60만 불이라는 거죠. 토탈은. 그럼 그거를 픽스하고 베리어블로 구분해 보세요. 3대7로. 그럼 60만 불에 30%를 곱하면 18만 불이 픽스드고 70%를 곱하면 42만 불이 베리어블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베리어블 코스트를 다시 스퀘어 푸트로 나눠보면 42만 불을 10만 스퀘어 푸트로 나눠보면 스퀘어 푸트당 4불 20, 즉 변동비는
스퀘어 푸트당 4불 20이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자, 보면, 그건 빌딩이 fully occupied 됐을 때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 지금 빌딩은 90% occupied 됐으니까, total operating expense는 픽스드 18만 불은 그대로 가져가고, 픽스드는 그냥 발생해요. occupancy가 높든 낮든 간에, variable은 스퀘어 푸트당 4불 20을 곱해서 10만 스퀘어 푸트의 90%를 조정해줘야 돼. 그래서 variable cost는 42만 불이 아니라 42만 불의 90%만 반영한 37만 8천 불이 된다는 거죠. 그럼 total cost는 60만 불이 아니라 90% occupancy 상황에서는 55만 8천 불이 되고 55만 8천 불을 9만 스퀘어 푸트로 나누면 실제로 스퀘어 푸트당 운영비는 6불 20센트가 돼요. 자, 이게 이제 occupancy rate가 100% 미만일 때 나타나는 그 운영비 추정하는 그 문제예요. 테스트 많이 되거든요. 어렵진 않아요. 되게 심플하죠. 핵심 뭐예요? 변동비하고 고정비 나눈 다음에 변동비 포션을 occupancy rate에 적용하라 라는 거예요. 더워. 왜 이렇게 덥지? 저만 덥나? 오랜만에. 커피 마셔서 그런가? 제가 이상하게 커피를 마시면 막 더워지고, 이 커피가 이 사람을, 저걸 되게, 기를 빨리 돌게 하나 봐요. 자, 오케이. 자, 그게 operating expense allocation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LOS 39H로 갈게요. Compare direct capitalization and DCF valuation method. direct cap은 고든의 항상 성장 모형하고 똑같다 생각하시면 되고, 멀티플 방식. DCF는 그야말로 우리가 equity valuation의 DCF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비교하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19페이지 보면 under direct cap, 그 다음에 under DCF라고 굵은 글씨로 돼 있죠. 중요한 거는 under direct cap이라는 문단의 두 번째 줄에 있는 말이에요. Implicit in the cap rate or multiplier are expected increase in growth라고 돼 있죠. 현금 흐름의 성장에 대한 growth rate가 cap rate에 암묵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그게 direct cap의 핵심이고요. 왜요? direct cap rate는 R-G에서 요게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 cap rate를 계산할 때 이 cap rate를 한꺼번에 확 적용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cap rate 안에 implicit하게 우리가 쓰는 cap rate 안에 요게 들어가 있다. 이게 implicit하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direct cap rate를 어떻게 계산해요? R 빼기 G로 계산해요? 아니에요. 어떻게 계산해요? cap rate는 어떻게? 그 지역에 비슷한 거래를 했던 부동산 세일즈 가격을 보고 cap rate를 추정해 오잖아요. 누가 그런 걸 추정해 준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했죠. CBR이나 존스랭 라살이나 쿠시맨 웨이크필드인가 그런 부동산 전문 어드바이저들의 템플릿에 보면은 2월 15일자 cap rate가 쫙 나와요. 서울의 종로에 cap rate가 있단 말이야. 그걸 조정한다는 거야. 그걸 사용한다는 거죠. 그 cap rate 안에는 G가 implicit 되어 있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DCF 방식에서는 그 cap rate가 세 번째 줄에 future growth of NOI의 미래 성장률은 is explicit in the DCF method. DCF method의 explicit 내 눈에 보인다. 내 눈에 보인다는 뭐예요? 내가 G를 넣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G 값을 넣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도 DCF equity valuation 할 때 G값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죠. 고든 항상성장 모형은 G 하나만 쓰지만 멀티 스테이지, 2스텝, 3스텝, 그렇죠? 많잖아요. 안 그러면 uneven cash flow 다 G값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큰 차이예요. 그게 제일 핵심이고, 그러니까 생각하시면 하나는 implicit고 하나는 explicit예요. implicit는 내가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구한 숫자 안에 들어있다는 거고, explicit는 내가 구해서 넣으란 얘기예요. 그게 direct cap과 DCF의 차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because로 시작한 문단 제가 먼저 읽고 설명드릴게요. Because of the input required. 내가 넣어야 되는 인풋들 때문에 DCF method is more complex than direct cap. 당연하겠죠? direct cap은 그냥 쿠시맨 웨이크필드에 전화하면 cap 값을 주는데 DCF는 내가 다 넣어야 되니까 복잡해요. As it focuses on NOI over the entire holding period. 보유기간 전체 기간 동안의 NOI를 내가 추정해야 되고
not just NOI in the first year. 자, 다이렉트 캡에서는 first year NOI만 알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다이렉트 캡에서 밸류에이션 방식 NOI 1 나누기 캡 레이트. 이거는 전문가들이 나한테 주고 난 요것만 계산하면 돼. NOI 1. 1년 후 NOI만 계산하면 되거든요. 근데 DCF는 NOI to terminal point. 내가 매각하는 날까지 NOI를 계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잡하지. 자, 그 얘기를 설명해 준 거고요. 그러다 보니 밑에 블랙 포인트 5개 있죠. DCF 방식을 써서 할 때 내가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 이런 실수하면 안 된다. 라는 5개 블랙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 discount rate does not adequately capture risk. 디스카운트 레이트 안에 리스크 다 반영해야 되는 거죠. 그 리스크가 다 안 들어가면 실수. 1. 가장 큰 실수죠. 가장 오버홀한 큰 실수죠. 두 번째, income growth exceed expense growth. 이거 뭐냐면 되게 많이 실수예요. 어그레시브하게 밸류에이션 하다 보면 expense 성장률은 7% 잡는데 income 성장률은 10% 잡아요. 많아요. 특히 셀 사이드 애널리스트는 그렇게 하겠지. 팔아야 되니까. 바이 사이드 애널리스트는 그걸 다시 재조정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인컴 그로스가 익스펜스 그로스를 무조건 더 증가하겠어? 아니겠죠. 상황마다 다 다르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터미널 캡 레이트 and 고잉 캡 레이트 are not consistent. 자, 터미널 캡 레이트는 뭐죠? 내가 보유 후에 매각할 때 적용할 캡 레이트예요. 그쵸? 이게 터미널 캡 레이트죠. 고잉 인 캡 레이트는 뭐예요? 그냥 지금 인수할 때 들어가는 캡 레이트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터미널 캡 레이트를 굉장히 낮게 설정한다면 inconsistent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래서 매크로 경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10년간 매크로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제가 이제 해마다 하는 저의 취미이자 약간의 취미이죠. 저는 이제 금융권에 있는 후배들한테 외국사 국내사에서 나온 2020년 올해 20년 경제 전망을 다 보내달라고 해요. 글로벌 경제 전망은 국내사에서 잘 안 나오니까 외국사들이 많이 나오죠. 흔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외국사들이죠. 오면은 하나는 마지막에 받았는데 뚜껑이 열렸는데 270페이지짜리 경제 전망이 왔던데 월드뱅크야. 그래서 그건 나라별로도 다 돼 있더라고. 월드뱅크도 받아보고 JP 골드만 다 받아보죠. 그럼 한 10개 정도 오거든요. 그럼 제가 정리를 해갖고 10장짜리 서머리를 만들어갖고 후배들한테 나눠주고 그래요. 그리고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정리해서 줘요.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난 10년 사이에 하우스별로 좀 스타일이 달라요. 그래프 엄청 보여주는 하우스도 있고 말로 해결하는 하우스도 있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는 도이치뱅크 리포트인데 도이치뱅크는 되게 인투이티브하게 설명을 하거든요. 골드만, JP는 그래프 엄청 많이 들어가요. 좋죠. 분석적인 사람한테. 근데 이제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제 보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변 지인한테 개인적인 서비스 차원에서 저도 공부도 할 겸 정리해서 특히 어르신들은 한번 모이는 모임 가면 내가 강의해드리거든요. 근데 이번 주 화요일 날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마치고 저 사무실 가서 오늘 내일 계속 강의 자료 10장짜리 이제 만들어서 선배님들한테 이제 서비스 하는 건데, 그냥 딸랑딸랑 하는 거예요. 잘 보이려고. 근데 이제 잘 보이기도 하지만 좋은 점은 제가 공부가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저는 이제 10년째 했거든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지난 10년에 봤던 것처럼, 그러니까 리만 사태 터지고부터 했어요. 2008년부터 했는데 10년 넘었네요. 그러면 제가 앞으로 10년간에서 관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내가 10년을 봤으니까. 그러니까 투자자는 되게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미래를 되게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1년, 2년을 보면 안 되거든요. 특히 이런 부동산 같은 롱텀 에셋은 미래를 되게 잘 보는 사람이 결국에 승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짧게 보는 사람은 저 사람이 왜 저런 액션을 했을까 하지만 10년이 지났더니 맞다. 역시 저 사람 해안이 있었네라고 말하는 사례들이 꽤 있어요. 그 경우는 대부분의 사례가 기본적으로 매크로에 대한 분석이 되게 좋은 사람들이에요. 매크로에 대한 분석이. 그래서 매크로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 차원에서 보면 터미널 캡 레이트가 예를 들면 고잉인 캡 레이트보다 너무 낮거나 너무 높은 거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또는 똑같다는 것도 이상한 거죠. 결국엔 내가 보는 매크로 뷰관에 적합해야 돼요. 그게 컨시스턴트란 단어예요. 자, 그 다음에 터미널 캡 레이트 is applied to the NOI that is atypical. atypical은 비정상적인이에요.
비정상적인 NOI에 터미널 캡 레이트 적용하면 안 되죠. NOI는 기본적으로 롱텀 밸류에이션에서 NOI는 항상 어떤 NOI여야 돼요? 우리가 에쿼리 밸류에이션에서 얘기하는 normalized NOI여야 돼요. 정상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NOI가 중요해요. 굉장히 갑자기 그해 그 옆에 건물 4-5개가 다 레노베이션 들어가고 이 건물에 공실률 하나도 없이 전부 빡빡하게 들어차다 보니까 그 렌트비를 20% 추가 더 받고 했다. 그건 비정상적인 NOI죠. 또 정반대로 그해 경기가 쑥대밭이 나갖고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부 다 중국 여행사가 들어와 있었는데 문 닫고 나갔다. 그래서 렌트비가 정상보다 30% 낮았다. 그것도 에이티피컬한 NOI죠. 거기에 터미널 캡 레이트를 적용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cyclicality of real estate market is ignored. 부동산 시장은 계절성. 여기서 계절성은 이제 긴 장기 경기 사이클을 얘기하는 거죠. 경기 사이클을 타요. 그래서 그 경기 사이클 타는 걸 반영을 해야 돼요. 이그노어하면 실수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할인율 적용할 때 DCF에서 많이 실수하는 할인율, 터미널 캡 레이트, 고잉 인 캡 레이트 이런 것들에서 실수하는 거예요. 자,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20페이지로 넘어갈게요. LOS 39I Calculate the value of a property using cost and sales comparison. 자, 우리 이때까지 했던 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현금 흐름 할인법을 한 거예요. 현금 흐름 할인법을 한 거예요. 현금 흐름 할인법에 고든 항상 성장 모형 같은 다이렉트 캡 방식이 있었고 전통적인 DCF 방식이 있었어요. 당연히 시험 보는 목적에서는 DCF 방식이 핵심이죠. 굉장히 많은 테스트가 될 수도 있겠죠. 왜? 그 안에 조정사항도 많고 가정을 넣어야 되는 것도 많고 실수할 것도 많으니까 그걸 다 한 거예요. 이제 그렇다고 그냥 부동산에서 코스트 방식하고 세일스 컴패리즌 방식이 무시되느냐? 그렇지는 않죠. 실제로는 더 많이 사용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 특히 아파트 거래하는 거 한국에서 도곡동에 무슨 32평 아파트 어떻게 거래해요? 그거 내가 가서 DCF 방식 어떻게 써? 더 쉽게 하는 방식 있죠. 뭐예요? 그 동네 부동산 세 군데 전화해서 최근 6개월간 거래 가격만 확인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얼마에 사면 되겠다, 얼마에 팔면 되겠다 느낌이 와요. 바로 뭐예요? 세일스 컴패리즌 방식이에요. 굉장히 인투이티브하지만 엄청 정확해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트 방식은 많이 쓰진 않지만 필요한 데가 있어요. 새 건물이라든가. 요 근처에 지금 공평동 근처에 새 건물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가장 최근 건물은 코스트 방식으로 밸류하는 게 제일 맞을 수도 있어요. 그냥 건축 원가 판단해보면 얼마짜리 건물인지 알잖아요. 또 역설적으로요. 코스트 방식은 세일즈 컴패리즌이 해결이 안 되고 임대료로 나오는 DCF 방식이 적용이 안 되는 대상도 있어요.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 같은 거예요. 그거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것도 코스트 방식을 쓴다는 것도 약간 의미는 좀 잘못된 의미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일스 컴패리즌 어디 똑같은 파르테논이 어디 있어? 그렇죠? 거기 임대 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똑같이 짓는데 얼마나 될까? 물론 제 얘기는 적절치 않다는 건 느낌이 올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프라이스 리스니까 가격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건축 원가를 계산해야만 알아내는 그런 건물들이 있다라는 예로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코스트 어프로치 보면 학사모 위에 있는 코스트 어프로치 얘기는 전 LOS에서 다 했기 때문에 그냥 읽어보시고 패스하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학사모 밑에 The steps involved in applying cost approach are as follows. 코스트 어프로치를 적용할 때 단계예요. 이게 중요해요. 스텝 1, 2, 3, 4. 3. 세 번째까지 있죠. 첫 번째, 코스트 어프로치. 다시 건물 지을 때 어떻게 추정하지? 이 건물 다시 지으려면 시작은 뭘까요? 땅이에요. 땅값 얼마야? 라는 거죠. 땅값. Estimate the market value of the land. 땅값이 얼마지? 라는 거죠. 당연히 시가를 봐야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시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려면 시가를 보려면 뭘 봐야 될까요? 역설적으로 코스트 어프로치 안에 세일스 컴패리즌 어프로치가 묻어 들어가요. 그게 두 번째 줄에 있는 말이에요. Using sales comparison approach. 근처에 거래된 땅값을 알아내야 돼요. 그래서 평당 1억짜리 지역이네. 평당 5천만 원이네. 평당 2천만 원이네. 자, 그게 이제 땅값이죠. 500평, 평당 2천만 원, 100억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Estimate the building's replacement cost. 이 땅 위에 건물을 다시 짓는다고 하면 그 건축 원가를 추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건축 원가는 자재비만 계산하면 안 돼요.
자, 내가 짓는 게 아니잖아. 제가 뭐 강의할 때 한번 얘기했죠. 제가 집 지어봤다고. 예. 제가 어제도 가서 폴리에스테르 폼이라고 이거 안에 빈 공간에 넣는 화학 제품인가 이렇게 무수 같은 거예요. 근데 보면 이렇게 공간 비면 넣어야 되잖아. 바람 통하지 말라고. 이제 창고를 하나 줬는데 지난 2달 사이에 그 넣겠다고 이제 폼 사러 가서 밤에 제가 있는 조직이 둘째 넷째 금요일날 노는 조직이라서 어제 쉬는 날 해갖고 폼 사러 가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유튜브 보니까 되게 잘하더라고. 황금망치가 그러니까 쫙 해서 깔끔하게 나도 쫙 준비해가지고 쫙 했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그 제프 쿤스라는 미술가 아세요? 이상한 풍선 막 만들어서 파는 미술가 제프 쿤스 이런. 그래서 그 요만한 틈에 전 쏜다고 폼을 쐈는데 무수 같은 거예요. 어떻게 됐냐면 제 머리통만한 무수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손에 다 묻고 지금 하나도 안 떨어져 나가요. 지금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힘들더라고. 근데 그게 얼마냐면 제가 왜 했냐, 저도 연습하고 싶어서 한 거지만 그게 폼이 6,000원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동네 아저씨한테 돈을 주고 하면 20만 원인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왜 할까요? 빌딩스 리플레이스먼트 코스트를 계산할 때는 자재비만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걸 만들어주는 빌더의 프로핏을 다 넣어서 계산하는 거예요. 밸류에이션 할 때.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첫 줄에 보면 replacement cost based on current construction cost and standard. 지금 시점에서 건설 비용을 계산해야 되죠. 20년 전, 10년 전이 아니에요. 그리고 should include any builder or developer profit. 디벨로퍼나 개발회사나 개발업자나 빌더, 건축가, 시공사죠. 하나는 시행사고 하나는 시공사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시행사와 시공사 이윤까지 반영해서 계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학사모에 보면 replacement cost와 reproduction cost라는 걸 정의해 놓은 게 있는데, 여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그 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학사모 문단에 보면 replacement cost is usually more relevant for appraisal purpose. 감정평가 목적에서는 replacement cost가 더 낫다. Because replacement cost may be uneconomical. reproduction cost is uneconomical. reproduction cost는 비경제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가정을 서로 정의한 건데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우리는 그냥 replacement cost라는 단어만 알면 돼요. reproduction cost는 우리한테 중요한 단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패스를 할 거고. 자, 그래서 이제 땅값 계산했어요. 그 다음에 건물 건축비 계산했어요. 근데 건물 건축비의 핵심은 뭐야? 빌더하고 그 다음에 컨스트럭터의 프로핏을 다 같이 넣어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스텝 3로 가요. 세 번째 단계로 가면 이제 근데 내가 지금 평가하려고 하는 건물은 새 건물이 아니야. 20년 된 건물이야. 근데 이 건물을 다시 짓는 건축 원가는 새 건물이에요. 그렇죠? 신축 건물이에요. 따라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내가 타겟을 하는 건물 수준으로 맞춰서 신축 건물의 건축비를 조정해 줘야 되죠. 그렇죠. 깎아내야 돼요. 조정사항이. 그게 스텝 3예요. Deduct depreciation including physical deterioration, functional obsolescence, locational obsolescence, and economic obsolescence. 네 가지 종류로 디덕션 해주라. 디프리시에이션을 깔아 이거죠. 내가 지금 타겟 분석하는 이 건물은 10년 된 것일 수 있고 5년 된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지금 두 번째 단계까지 끌어온 거는 완전 신축 건물 가격이고 조정해다. 네 가지 단계로. 그래서 네 가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이탈릭체로 바로 그 스텝 3 굵은 글씨 밑에 있죠. Physical Deterioration 하고 그걸 서클하신 다음에 1번이라고 하시고요. 조정상. Physical Deterioration은 그야말로 건물이 physically 세월이 흐르면서 노후화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related to the building's age. 가장 중요한 거는 건축 연수죠. 언제, 몇 년 된 거냐. And occurs as a result of normal wear and tear.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normal wear and tear가 발생해요. wear and tear라고 그러죠. 그냥 노후화되는 거예요. To the physical deterioration can be curable or incurable. 그리고 이런 physical deterioration은 cure 할 수 있는 게 있고 incure 할 수 있는, cure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석을 할 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cure하고 안 cure가 안 되는 거의 차이도 뭘까요?
제가 아주 좀 약간 잔인한 예가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저는 강의할 때 그때 생각나는 걸 예로 들기 때문에 제가 진돗개 2마리를 키우거든요. 한 놈은 암놈이고 한 놈은 순놈이에요. 제가 그놈 때문에 개 집도 지난 11월에 지었어요. 짓다가 감기 걸려갖고 개값보다 더 많이 들어갔어요. 제 치료비가. 제가 다 나무 사갖고 제가 지었거든요. 왜냐면 저도 개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갖고 개에게 좀 좋은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냥 정상적인 개집이 아니라. 그래서 좀 햇볕이 떴다가 가라앉을 때 조망권도 좀 생각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같은 개가 암놈 순놈인데 너무 싸나워요. 순놈이. 그래서 자기 누나가 암놈인데 정말 이 개가 개 잡듯이 누나를 잡아요. 개가 맞으니까 개 잡듯이 잡죠. 근데 거의 싸우면요 죽을 것처럼 싸우더라고요. 진돗개가 너무 무서워요. 특히 순놈이 셈이 많아서. 암놈은 10살이고요. 순놈은 7살이에요. 사람으로 치면 둘 다 노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암놈이 암 걸리겠는 거예요. 동생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 집에 크게 있었는데 쪼개서 집을 새로 지었거든요. 그래서 한 2주 걸렸는데 주말마다 가서 되게 힘들었는데 나름 제가 굉장히 설계를 열심히 했어요. 걔한테 그 햇볕 뜨는 거 다 보고 그 다음에 둘이 싸우지 않지만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이런 표현인지 모르지만 똥을 좀 잘 흐르게 만들어야 되고 깨끗한 공간과 지저분한 공간 나눠주고 그 다음에 진돗개는 땅을 파거든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흙도 있어야 돼요. 대신 데크도 있어야 돼요. 데크도 방부목 쓸까? 화학약품 많이 들었을까? 천연나무 쓸까? 그럼 오일을 발라야 될까? 천연오일 바를까? 이러다가 우리 어머니가 너 가구를 만드니 개집에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근데 그 개를 이렇게 제가 잘 열심히 키우거든요. 근데 가끔 개 키우는 사람 중에 야외에서 개 키우면은 되게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심장사상충에 걸리는 개들이 많아요. 지방 개들은. 그게 모기가 옮기거든요. 그래서 심장사상충균을 모기가 매개가 돼갖고 옮기면 걔가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요. 그래서 시골의 개들이 그냥 이유 없이 죽는 경우가 심장사상충이에요. 근데 뭐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는 죽으면 아유 국그릇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한국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애완견으로 키우는 사람은 그걸 고쳐야 되거든요. 심장사상충 수술하면 얼마 들 것 같으세요? 보통 300만 원 들어요. 그러면은 내가 애완견을 내 가족처럼 키우지만 주인 입장에서 그때 굉장히 중요한 마치 마이클 샌델에서 얘기하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고민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내가 300만 원을 들여서 얘를 살리느냐 아니면 개값이 100만 원이었는데 그냥 렉고 하느냐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면? 생각보다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이 그 상황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한대요. 스트레스 레벨이 되게 높대요. 자기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300만 원도 쓰고 싶은 건데 사실 또 그 안에 에코노믹 디시전 메이킹으로 들어가면 100만 원짜리 개한테 300만 원 수술비를 쓰는 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리고 또 살아난다는 보장도 없다고 보통 수의사들이 디스클레이머를 해요. 그럼 의사결정이 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 너무 말이 안 되는 예를 들었지만 빌딩을 고치는데도 큐어할 수 있는 게 있고 인큐어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핵심은 뭐예요? 베니핏이 호스트를 올리지 못할 때. 지금 내 강아지에게 심장사상충 수술을 하는 거는 얘가 나한테 주는 행복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에코노믹 디시전 메이킹 크라이테리아는 되게 심플해요. 걔가 나에게 주는 행복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난 수술에 들어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붕 교체는 여기 있는 예예요. 이거는 큐어러블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 않거든요. 대신 임대비를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베니핏이 코스트보다 높아요. 그거는 큐어러블이고요. 반면에 구조적 문제가 있으면 그래서 제가 심장사상충 얘기를 갑자기 생각난 게 이 구조적이라는 얘기 때문에 그래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건 incurable이에요. 그거는 왜냐하면 베니핏이 코스트를 이겨내기 어렵기 때문이죠. 즉 부동산을 분석할 때 큐어할 수 있는 리페어먼트가 있고 큐어가 안 되는 리페어먼트 코스트가 있다라는 걸 구분하고 분석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스텝 3에 있는 얘기고 피지컬 디테리어레이션의 서브섹션에 있는 거예요. 그 얘가 제가 이렇게 적어드리면 바로 느낌 딱 오실 거고요. 큐어러블하고 인큐어러블. 그 다음에
그 밑에 문단, 오른쪽에 문단이, 그쵸. 학사모 위에 문단, on item이라고 되어 있는 문단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피지컬 디테레이션을 반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반영하냐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건물을 신축하는 코스트를 내가 계산해서 이게 50년이에요. 근데 이 건물이 지금 봤더니 30년 됐더라. 30년 된 건물을 분석하는데 건물 신축 계산을 했더니 50년은 갈 수 있는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면 이미 30년 온 거잖아요. 지금 몇 %예요? 60%를 피지컬 디테레이션이라고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감가상각하세요.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물 짓는데 1,000억 들었어요. 이거는 앞으로 50년 가는 건물이야. 근데 이 건물은 지금 지은 지 30년 이미 된 거야. 그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곱하기 60%에 해당하는 600억은 예를 들면 피지컬 디테레이션이 발생된 거라고 가정하고 까야 된다는 거지. 이 건물 값어치 계산할 때.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on item이라고 되는 문단의 세 번째 줄에 since an incurable defect. 자, 이게 그럼 왜 나왔냐면 curable은 그때그때 코스트를 반영하면 돼요. 근데 incurable은 어차피 못 고쳐. 이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낡아가. 그럼 어디에 incurable 코스트를 반영할 거냐라는 거지. 내가 밸류에이션 할 때. 바로 요런 방식으로 그냥 반영해버리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since an incurable defect would not be fixed. incurable defect는 픽스가 안 돼요. 왜냐하면 베네핏이 코스트를 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depreciation can be estimated based on, 그래서 depreciation을 어떻게 하냐면 can be estimated based on effective age of the property. 이 property의 지금 나이예요. 실제 나이를 relative to its total economic life. 이 건물의 경제 수명에 비교하시라는 거죠. 이 건물은 50년짜리 건물인데 지금 타겟으로 하는 건물은 이미 30년 된 나이예요. For example, the physical depreciation of a property with an effective age of 30 years. 실제 30년 된 건물은 and 50-year total economic life. 경제 수명은 50년인 경우에 60%에 해당하는 physical deterioration을 감안해라 라는 거예요. 공식은 30-year effective age 나누기 50-year economic life가 되겠죠. 그러면 그 60%를 까는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 incurable obsolescence가 들어있는 거예요. incurable obsolescence가. curable obsolescence는 그때그때 메인티넌스 효과의 컨셉이라는 거지. 하지만 incurable은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사모 밑에 이탈릭체로 되어 있는 functional obsolesence도 또 조정해야 돼요. 기능적인 진부화. 뭐냐면 it's the loss in value. value가 떨어지는데 resulting from defect in design. 디자인의 결함으로 인하여 that impair building's utility. 빌딩의 사용 가치를 떨어뜨리는 디자인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치 하락이 functional obsolescence. 예를 들면 설계를 하다 보니 이 건물이 그냥 이건 정말 와이드하게 드는 예예요. 건물을 이렇게 짓는데 집안이 너무 약해. 파일을 박다 보니까 큰 바위가 있어. 이 큰 바위를 기반으로 파일을 큰 걸 하나 박으면 건물이 지켜지겠다. 그래서 큰 파일을 박고 그 기둥을 거기다 만들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건물의 한가운데 큰 기둥이 들어왔어. 근데 그건 땅이 그래서 할 수 없이 단단한 화강암층이 예를 들면 그 가운데 있더라. 그래서 큰 파일을 박고 거기다 기둥을 건축적으로 설계적으로 올리다 보니까 건물이 딱 들어가 보면 답답하게 한가운데 큰 기둥이 있어. 그럼 뭐야? 일단 결혼식장 못하죠. 사용도가 확 떨어지죠. 그게 functional obsolescence예요. 내가 분석하는 건물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거 까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건물 저도 이제 뭐 임대 받으러 가보고 뭐 건물 분석하러 가보면 이상한 어이없는 자리에 큰 기둥이 하나 들어와 있어. 그래서 정말 저 뷰가 완벽한 뷰인데 시그니처 뷰가 있는데 그 뷰를 가려. 왜 그러냐 했더니 구조적으로 여기에 이 기둥이 들어와야 됩니다. 안타깝지만 그 건물은 functional obsolescence가 존재하는 거예요. 실제로 많아요. 자, 그거 조정하라. 또 뭐
뭐 다른 예도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게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정도 얘기하고 여기는 예를 뭐라고 했냐면 For example, building might have a bad floor plan. floor plan이 나쁜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게 개선이 계속 돼가요. 인류는 30년 전에 지은 아파트들은 보면 플로어 플랜이 나쁘죠. 그때는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서 플로어 플랜이 그렇게밖에 안 나온 거야. 근데 요즘 짓는 아파트는 같은 32평, 뭐 같은 42평이라도 훨씬 넓어 보인다고 얘기해요. 왜 넓어 보이냐? 구조가 개선된 거야. 학문이 발전해서 건축 기술이 발전을 해서 여기에 기둥 안 넣고도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 거지. 그러니까 공간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되게 된 거지. 그러면 그 밸류가 높겠죠. 그러니까 새 건물이 더 비싼 거고 새 아파트가 훨씬 더 비싼 거예요. 바로 functional obsolescence가 극복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갈게요. locational obsolescence. 위치적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거. occurs when the location is no longer optimal. 그 로케이션에 더 이상 이제 최적 위치가 아니에요. 이런 거죠. 제가 어제 저 어머니 모시고 저녁을 먹는데 제가 이제 뭐 여기는 아직 젊으신 분들과 대부분 그렇지만 저는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 혼자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이 자식이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제가 레커멘데이션 하나 드리면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드시면 얘기겠어요. 여기는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꼭 어머니랑 저녁을 먹어요. 혼자 계신 어머니하고. 근데 그걸 저의 루틴으로 지키거든요. 네. 당연히 어머니랑 저녁 먹을 때 너무 짜증이 나요. 저는 50이 넘고 이제 50대 중반으로 넘어가고 어머니는 이제 80대 다 돼간 노무인데 여전히 저한테 하는 얘기는 제가 유치원생인 거죠. 너무 화가 나서 젓가락을 던지고 싶은 일이 한 달에 한 2번 정도 있고 상을 얻고 싶은 게 1년에 한 3번 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요. 또 우리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한 지 10년 됐거든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하길 잘한 것 같아요. 첫째, 저게 인격적 수양이 되는 것 같아요. 참다 부처가 되는 느낌이 있고요. 그게 이제 베니핏이고요. 둘째는 뭐 만족감이 있어요. 어머니도 좋아하시니까. 문제는 이제 컨디셔닝이라고 하죠. 조건 형성이 돼가지고 그 줄을 패스하면 굉장히 짜증을 내는 경향이 생기는 나쁜 사이드 이펙트도 없지 않아 있어 어머니한테. 뭐 출장 가거나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랑 어제 운전하다가 양평에서 들어오는 길을 운전하고 왔는데 차가 한 대도 없는 거예요. 저는 뭐 맨날 보면 부동산밖에 생각 안 하니까 아유 여기 건물주 환장하겠구만 속 다 타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어머니가 이거 왜 그래? 전에는 여기 길 엄청 막혔잖아 10년 전에. 아 그걸 몰라서 그러세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까지 개통되고 나서 홍천 가는 6번 국도는 망가졌어요. 여기 있는 건물값은 앞으로 계속 떨어지면 떨어졌죠. 오를 일 없을 거예요. 상권이 죽었거든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뭐예요? 로케이셔널 압솔레센스예요. 로케이션 압솔레센스. 새로운 건물이 들어오거나 새로운 도로가 뚫리면 이게 중앙도로였는데 중앙도로가 아니라 지방도로로 바뀌어버려. 그러면 완전 부동산 가치는 확 가는 거예요. 이해갔죠? 바로 느낌 오실 거예요. 자, 여기서는 무슨 예로 들었냐면 For example, 5 years after luxury apartment complex is completed. 완전 고급 아파트가 들어왔는데 5년 후에 a prison is built down the street. 그 건물 밑에 그 바로 옆에 감옥이 지어졌어. 이거 환장하는 예죠. 이런 예는 좀 너무 좀 잔인해요. Making a location of apartment complex less desirable. 예. 우리나라 같으면 절대 불가능한 얘기죠. 그렇죠? 코로나 걸리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비행기로 들어온다고 하니까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인데 림비 현상이 되게 강하잖아요. 그렇죠? 예. 여하간에 로케이션 압솔레센스는 금방 느낌이 이제 오셨을 거고 교도소 얘기 생각하시면 그 다음 네 번째 이것도 조정하라는 거고요. 네 번째 에코노믹 압솔레센스예요. 에코노믹 압솔레센스는 뭐냐? 경제적으로 이제 압솔레센스가 발생하는데 occurs when new construction is not feasible under current economic condition. 현재 경제 상황에서 새로 건설하는 게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 에코노믹 압솔레센스가 발생하는데 무슨 얘기냐? This can occur when rental rates are not sufficient to support the property. 렌탈 인컴이 건물의 건설 비용을 커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건 정말 경제적으로 이제 이 건물은 가치가 없어지는 거야. 야, 이거 렌탈 인컴을 받아서 건물 새로 못 짓는 거야? 라는 거죠. 즉, replacement cost가 value of the new property보다 높은 거죠. 이 말을 표현하면 replacement cost가
value of property보다 높은 거죠. 그냥 한마디로 뭐야? 경제성 떨어지는 거죠. 경제성 떨어지는 거죠. Not feasible. 이 economic obsolescence 테스트가 뭐예요? 그 서울의 오래된 아파트에 뭐예요? 재건축에 대한 경제성 평가가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팩터로 반영돼서 이제 DCF, 코스트 어프로치를 평가할 때 사용되는 거예요. 자, 예제를 보고 잠깐 쉴게요. 또 코스트 어프로치 예제 볼게요. 이게 종합 문제입니다. 앞에서 했던 게 다 들어있어요. Heavenly Tower is a 200,000 square foot high-rise apartment building located in the downtown area. 시내에 그냥 고층 빌딩으로 20만 스퀘어 풋짜리 아파트 이름이 있어요. 아파트가 있는데 Heavenly Tower, 천국 타워야. The building has an effective age of 10 years.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 effective한 나이가 10년짜리라는 거지. While its total economic life is estimated to 40 years. 실제 경제 나이는 40년 쓸 수 있는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한 25% 지난 거지. 자, 이건 무슨 느낌으로 따르죠? Physical obsolescence를 생각하는 거죠. wear and tear가 25% 정도는 발생했겠네 라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The building has a structural problem. 구조적 이슈가 있는데 that is not feasible to repair. 그거는 리페어가 안 돼. 자, 그럼 그거는 이제 경제적 physical obsolescence에서 조정하라는 얘기지. The building also need a new roof at a cost of 1 million. The new roof will increase the value of the building by 1.3 million euro. 100만 유로로 빌딩 천정을 보수하면, 새로 천정을 만들면 130만 불의 가치 증진이 된다. 이건 뭐예요? curable obsolescence인 거야. cure할 수 있는 obsolescence. 이거는 분석할 때 반영을 따로 하면 돼요. 따로 하면 돼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다음 문단. The bedroom in each apartment are too small. 침실이 너무 작아서 the floor plan are awkward. 그 안에 플로어 플랜도 이상해. As a result of the poor design. 디자인이 잘못돼서 이상해서 rent are 400,000 a year lower than competing properties. 다른 유사한 건물보다 1년에 40만 유로 렌트를 덜 받아요. 깎아줘야 돼. 자, 이건 뭐예요? Functional obsolescence죠. 기능적으로 obsolescence가 발생한 거죠. 자, when Heavenly Tower was originally built, it was located across the street from a park. 공원 옆에 있었어요. 밸류가 좋죠. 5 years ago, 경희궁의 아침 뭐 이런 거야. 궁전이 보여. 이런 거예요. 5 years ago, 5년 전에 the city converted the park to sewage treatment plant. 너무한 거죠. 공원을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바꾼 거야.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냄새가 엄청나겠죠. The negative impact on rent. 그러다 보니까 렌트가 깎이자 is estimated at 600,000 euro per year. 1년에 60만 유로 덜 받아. 이것 때문에. 자, 이건 locational obsolescence죠. locational obsolescence. Due to recent construction of competing properties, 경쟁되는 프로퍼티가 막 최근에 개발이 많이 됐어요. Vacancy rate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resulting in an estimated loss in value of 1.2 million euro. 공실률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새 아파트로 다 옮겨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실률이 높아져서 120만 유로의 밸류 로스가 발생해요. 공실률이 높아서. 이건 뭐예요? Economic obsolescence예요. 자, the cost to replace Heavenly Tower is estimated. 그래서 이 Heavenly Tower를 replace하는 코스트를 계산해봤더니 estimated at 400 euro per square foot plus build-up profit of 5 million euro. 스퀘어 푸트당 400유로가 들고 빌더 프로핏을 이문을 500만 유로 줘야 돼. 자, 이건 뭐예요? 스테이지 2에 있는 얘기죠. 스텝 2의 얘기죠. 건물 신축 원가 플러스 빌더 프로핏 고려하라는 스텝 2죠, 이게. 그 다음에 market value of the land is estimated 20 million euro. 이건 스텝 1이죠. 땅값이죠. 땅값. A profit cap rate is 8%. 캡 레이트는 8%예요. Using the cost approach, estimate the value of the Heavenly Tower. Heavenly Tower의 밸류를 추정하라. 자, 뭐부터 시작하냐? Replacement cost including build-up profits로 시공사 운임 이 프로핏까지 주는 걸로 얼마 되냐? 8,500만 유로가 들어요. 20만 스퀘어 풋 곱하기 400유로 더하기 빌드 프로핏 500만 유로 해서 8,500만 유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주의하세요.
curable physical deterioration은 여기서 빼줘요. 왜? 이건 cure 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이 건물이 천장이 좀 낡았잖아요. 천장이 낡아서 100만 유로를 더 들이면 130만 유로의 값어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축 건물에서 100만 유로 new roof 포션을 빼요. 그럼 8,400만 유로예요. 이게 replacement cost after curable physical deterioration이야. 자, 여기 잘 여기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요거예요. 놓치지 마세요. curable deterioration은 curable physical deterioration에서 신축 건물 원가에서 빼주고 시작하라. 딱 기억해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replacement cost after curable physical deterioration 8,400만 유로죠. 여기서부터 이제 조정 들어갑니다. 첫 번째 incurable physical deterioration. incurable은 40년 경제연수짜리를 10년간 사용한 effective age 10년짜리야. 25% 까. 그럼 8,400만 유로의 25%인 2,100만 불 까라. 이해갔죠? 자, physical deterioration 중에 incurable이에요. 그 다음에 incurable이 쭉 다 있는 거지. 두 번째, functional obsolescence는 디자인이 후져. 그래서 40만 유로를 덜 받아. 매년 40만 유로를 덜 받는 거야. 전체 밸류는 얼마나 까먹는 거냐? 8% 캡으로 나눠야 돼. 40만 유로 나누기 8% 캡이면 500만 유로만큼의 값어치 하락이 있어야 되는 거지. 40만 유로 빼면 안 돼요. 이건 매년 덜 받는 거고 전체 가치를 빼줘야 돼요. 8%로 나눠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locational obsolescence 하수 종말 처리장이 들어왔어. 그래서 60만 유로씩 덜 받아. 이것도 8% 캡으로 나누세요. 그럼 750만 유로만큼의 건물 값어치 하락이 있어요. 그래서 750만 유로 빼요. 그 다음에 competing property가 들어와갖고 경제적 로스가 120만 유로야. 근데 이건 문제 잘 보시면 loss in value죠. value 하락이라고 디렉트하게 얘기해줬어. 무슨 얘기예요? 렌트비 감소가 아니야. 렌트비 감소가 아니라 건물의 가치 하락이 120만 유로 발생했다고 이미 얘기해줬어. 문제 잘 읽어야 돼. 이거는 8%로 나누면 안 돼요. 이미 렌트비 감소를 8% 나눠서 나온 값이 120만 유로인 거야. 이해가셨죠? 그래서 120만 유로를 그냥 빼주면 돼요. 플러스 이제 마켓 밸류 오브 더 랜드 땅값을 더해주세요. 2천만 유로. 그러면 이게 6,930만 유로가 나와요. 이게 replacement cost 방식, 즉 cost approach로 계산한 밸류에이션이에요. 종합 문제죠? 잘 봐야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실수하지 말아야 될 거 뭘까요? curable obsolescence는 건물 건축 원가를 계산한 다음에 바로 빼주고 시작해라. 그리고 그걸 빼주고 나온 금액에서 incurable obsolescence와 정확하게 표현하면 incurable physical obsolescence와 그 다음에 functional obsolescence와 locational obsolescence와 economic obsolescence 그 네 가지를 조정해라. 그때 주의할 거는 렌트 로스라고 표현할 때는 반드시 캡 레이트를 적용해서 전체 밸류 하락을 조정하시고 그냥 문제 자체 전체 밸류 하락이라고 나면 그것만 빼주면 됩니다. 이해가시겠죠? 실수하지 마세요. 그리고서 나온 값에 땅값 얹어주세요. 땅값은 시가를 적용하셔야 되겠죠? 원가가 아니에요. 시가를 적용해서 적용하면 나온 값이 코스트 어프로치로 계산한 밸류예요. 이해가셨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학사모 밑에 있는 두 가지 because of difficulty in measuring depreciation and obsolescence 이렇게 감가상각이나 obsolescence를 측정하기 어려운 점 때문에 the cost approach is most useful when the subject property is relatively new. 내가 타겟으로 하는 프로퍼티가 새 거일 때만 주로 쓰세요. 옛날 거는 쓰기 어려워. obsolescence 추정하기가 어려워. 예를 들면 이 건물, 여러분들 오신 이 건물 로케이션 너무 좋죠. 로케이셔널 obsolescence는 별로 발생한 것 같지 않아, 솔직히. 종로는 종로야. 20년 전, 30년 전 종로. 조금 발생하긴 했겠지. 저희 때는 종로 와서 놀 데가 종로밖에 없었어요. 30년 전 대학교 다닐 때. 하지만 요즘은 누가 종로 와서 노나? 딴 데 가서 놀 데 얼마나 많아. 홍대 앞도 있고, 뭐, 이태원도 있고, 뭐, 놀 데 더 많죠. 그러면 뭐, 발생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근데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30년, 40년 전의 생각을 반영해서 obsolescence를 추정하려면 이 건물은 밸류션하기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런 건물은 코스트 어프로치로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고요. 두 번째 얘기는 다음 문단에 The cost approach is sometimes considered the upper limit of the value. 이 코스트 어프로치로 만약에 금액이 나왔으면 이거는 이 밸류의 맥시멈으로 보세요. Upper limit of the value since an investor would never pay more than the cost to build a comparable building. 이
코스트 어프로치로 나온 6,300만 유로까지 맥시멈으로 투자자가 낼 수는 있겠지만 이거 이상을 낼 이유는 없어. 왜 그럴까요? 내가 다시 짓지. 내가 짓지 왜 그걸 더 내? 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퍼 밸류예요. 코스트 어프로치로 나온 밸류는 보통 어퍼 밸류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해 가실 거예요. 내가 바이어라면 이거 이상은 낼 이유가 없죠. 이게 맥시멈 코스트니까 이것보다 싸게 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밸류는 이것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어퍼 리밋으로 이해해라. 자,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세일즈 컴패리즌 어프로치 시작할게요.